우리가 두 번째로 기업 전략의 사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콘솔 게임기, 즉 콘솔 게임 산업으로 진입한 케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콘솔은 그 사회적 기반이라든지 그 존재감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그 여러분 같은 대학생들이 뭐 집에서 어렸을 때 뭐 플레이스테이션을 가지고 놀았다라든지 뭐 엑스박스를 집집마다 가지고 있어서 친구들하고 엑스박스를 했다는 이런 경험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일본이나 미국에서 학생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질문을 해보거나 또는 초등학생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뭐 대부분 플레이스테이션,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를 다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고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게임을 같이 했던 이런 것들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한국 시장에서는 이런 콘솔이란 존재가 그리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케이스가 미국이나 이제 일본, 유럽 같은 이제 서구 사회, 또 일본 같은 그런 사회에서는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우리가 이제 모두 잘 알고 있듯이 OS, 즉 윈도우와 같은 OS에 있어 강자입니다. 특히 PC에 있어서의 뭐 최고의 강자고요. 그다음에 윈도우를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오피스, 즉 뭐 MS 워드라든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뭐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제품입니다. 이게 이제 1990년대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어떤 고민을 하게 됐냐면 이런 어떤 OS하고 오피스 제품 자체가 시장이 포화 상태에 있다는 점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됩니다. 즉 PC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으로 볼 때 이미 시장 상태가 더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별로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신문에서 볼 수 있으면 이게 6년 신문입니다만 이걸 보면 이제 컴퓨터 형제 빌 게이츠 불안하다 이런 어떤 기사들이 나오고 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그 한 측면에서는 예를 들면 인터넷 비즈니스에 대한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서는 기존의 자신들의 주요한 산업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윈도우즈 오피스 제품상이 포화 상태에 있다는 것에 대한 그 위기감과 두려움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때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갈까 하는 것들을 곰곰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제품의 어떤 시장의 가능성들 그리고 자기 제품을 정의할 때 예를 들면 비즈니스 도메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비즈니스 도메인의 개념으로 보면 세상이 많이 이제 바뀝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신발, 나이키 같은 신발의 최대 경쟁자가 누굴까, 즉 라이벌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대부분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 나이키의 경쟁자는 똑같은 신발에 사는 리복 뭐 이런 데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또 한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는 결국에는 신발이라는 것은 밖에서 뛰어놀아야 되는데 밖에서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을 가장 많이 잠식하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게임입니다. 그럼 결국은 나이키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게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비즈니스 도메인의 개념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신들의 비즈니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사무실은 거의 다 장악을 했다고 이제 판단을 했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사무실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더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인가, 즉 공간의 개념으로 보니까 결국에는 자신들이 아직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거실이라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리빙룸이라고 불리는 거실입니다. 거실에서 소비자가 뭘 하고 있을까라고 관찰해 보니까 하나는 간단하죠. TV 보는 거죠. 거실에는 TV가 있습니다. 근데 TV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는 TV 있고 뭐 그걸 끝입니다만 주로 미국 사회 같은 경우에 TV와 더불어서 반드시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게임기였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게임기가 누가 게임기를 만들고 있는가 하는 걸 보니까 결국에는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의 어떤 게임기들, 게임큐브나 이런 게임기들이 거실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실로 확장을 자신들의 비즈니스 도메인을 확장할 필요성을 인식을 하게 된 다음에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축이 여기 있는 게 PC에서 가전, TV와 같은 가전으로 자신들의 어떤 도메인을 확장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니까 결국에 그 핵심 축이 무엇인가, 그리고 미래 어떤 축을 대상으로 해서 확장될 것인가, 즉 발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볼 때 결국에는 게임기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기 사업에 들어올 때는 굉장히 많은 어떤 평론가들이 아주 비판적인 인견에 예를 들어서 OS하고 겨우 오피스 정도 만드는 회사가 게임이라는 게 콘텐츠입니다. 근데 게임기라는 것들을 니들이 만들 줄 아느냐, 또는 게임기라는 것을 너희들이 경험이 있느냐, 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괴단히 혹독한 어떤 비난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는 이제 그 평가가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기로 들어오게 된 어떤, 즉 게임이라는 새로운 어떤 산업으로 들어오게 된, 그리고 그걸 위한 기업 전략을 수립하게 된 게임기 산업이라는 부분으로 진입하겠다라는 기업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는 어떤 이런 어떤 배경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엑스박스입니다. 그리고 이게 컨트롤러이고요. 그래서 엑스박스는 사실은 그 디자인이나 이게 초기 모델입니다만, 그래서 2001년 11월에 북미에서 첫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니의 당시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던 플레이스테이션과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 당시에는 플레이스테이션이 워낙 막강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엑스박스가 오늘날처럼 나름의 어떤 입지를 구축하고 이 대등한 경쟁을 펼치려고 생각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당시에 어떤 굉장히 대단히 야심차게 이걸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개발비를 거의 한 1,000억을 투입해서, 그 2001년, 지금부터 15년 전에 1,000억이었고요. 마케팅 비용은 5배, 5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즉 6천억 가까운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플레이스테이션과 경쟁을 했었습니다. 이 경쟁에서 뭐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닌텐도는 한 발 빗겨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엑스박스가 추구하는 게 하드코어, 즉 하드코어의 유저들을 겨냥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라이트 유저들, 그리고 캐주얼 게임에 특화되어 있는 닌텐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쟁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경쟁자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이게 주요한 경쟁자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게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그 아주 그 첨단 디자인, 어떤 그 비행기 조종관을 이게 묘사한, 이제 거기에서 모티브를 따온 것입니다만, 이게 나왔을 때 아시아 사용자들이, 유저들이 괴단히 아시아 사용자들에게 혹평을 받았습니다. 호평이 아닙니다. 혹평. 그래서 혹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그 당시에 이제 나왔던 논평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그 컨트롤러를 보고 아령 대신에 쓰면 좋겠다. 그래서 아령 대신에 딱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고, 엑스박스를 보곤 무슨 상자 같다. 이게 어떻게 게임기냐. 뭐 어디 물건 올려놓기 딱 좋다. 뭐 예를 들면 뭐 라면 받침도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악평을 쏟아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엑스박스는 컨텐츠 회사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컨텐츠에 거의 그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엑스박스가 출범할 때 이건 알고 있었습니다. 게임 산업을 면밀하게 분석한 다음에 게임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킬러 타이틀이다. 즉 어떤 콘솔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게 킬러 타이틀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세 종류의 게임들, 그 대단히 세계 그 어떤 콘솔의 오타쿠들, 그 하드코어 사용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만, 여기에 이제 데드 오더 라이브, 이게 이제 비치 발리볼입니다. 이런 게. 그리고 이게 이제 헤일로라는 FPS 슈팅 게임입니다. 이런 게임들을 엑스박스에 독자적으로 런칭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 엑스박스는 초기에 예상을 깨고 아주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DOA라는 것은 Dead or Alive라는 일본의 테크모사가 개발한 이런 게임입니다만, 앞에서 보였던 이런 형태의 게임이 바로 이제 일본의 테크모사가 개발한 게임입니다만, 이런 그 기모노를 입은 파이터,
아름다운 여성이지만 전사입니다. 그래서 격투기에 나오는 어떤 캐릭터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이 DOA는 이건 영화로 나왔던, 그래서 이제 DOA라는 게 굉장히 글로벌리 유명한 게임입니다. 그리고 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DOA라는 게임이 영화로까지 할리우드 영화로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개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유명한 어떤 게임과 영화입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어떤 형태의 컨텐츠들을 도입해서 초기의 시장에 진입에 성공합니다. 자, 최근에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업 전략이 옳았을까? 즉 그들이 현명한 선택을 했을까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콘솔 게임 산업에 들어온 지금 2.0입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 자동차 삼성 이야기처럼 2.0이라고 이제 부른 것은 최근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VR의 한 일종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홀로렌즈입니다. 홀로렌즈라는 것은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으면 머릿속에 이건 VR과 똑같습니다. 즉 가상현실과 똑같습니다만 보면서 이것은 이제 사람의 구조, 뼈 또는 어떤 내장이나 신경, 혈관, 이건 이제 근육, 이건 외형의 몸입니다, 바디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고 학습할 수 있는 의료용의 하나의 샘플로서 만든 컨텐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잠깐 그런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홀로렌즈가 되게 어떤 용도로 또는 어떻게 되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잠깐 그들의 어떤 영상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Look around. Technology is all around us. We use it in every aspect of our lives. It enables us to do amazing things. But what if we could go further? What if we could go beyond the screen? Where your digital world is blended with your real world. Now we can. This is the world with holograms. What will they enable us to do? New ways to visualize our work. I have an idea for the fuel tank. New ways to share ideas with each other. How are things going your end? I just put the images in OneDrive. Perfect. More immersive ways to play. New ways to teach and learn. So put the new trap in the place of the old one Now what? and tighten here and here. New ways to collaborate and explore the places we've never been. Look at this formation. Let's take a closer look. And new ways to create the things we imagine. Because when you change the way you see the world, you can change the world you see. This is Microsoft HoloLens. 아주 홀로렌즈 대단히 재밌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무엇보다도 특히 이제 VR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공간 구성을 굉장히 집착합니다. 공간 구성.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공간 내에서 어떻게 사람이 아까 이제 그 자신들의 비디오에 나왔습니다만 실제의 세상과 가상의 세상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추구하는 굉장히 특이한 어떤 자신들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고, 즉 현실의 공간 속에 가상 공간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그들이 가진 대단히 중요한 어떤 화두이고 키워드입니다. 그럼 지금 보면 왜 이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콘솔 게임 산업 2.0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냐면, 홀로렌즈가 나오는 건 사실 그 전에, 지금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홀로렌즈 이전에 또는 지금과 동시에 좀 여전히 개발하고 있는 게 그 키넥트라는
사람의 동작을 인식하는 그런 형태의 기술들을 여전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던지면 실제로 이제 화면 속에서 공이 굴러가는 어떤 형태의 모습을 보인다든 이런 것들입니다만, 결국에는 초기 단계 엑스박스가 나올 시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이런 기술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뭐 이건 마이크로소프트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형태의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볼 때, 즉 2011년이라는 즉 15년 전을 우리가 이제 돌이켜봐서 그들의 기업 전략이 옳았던가, 그래서 많은 비평가들이 아주 대단히 신랄한 비난을 하고, 일부는 뭐 컨트롤러 R형 대신에 쓰고 이런 조롱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이런 홀로렌즈까지 와 있는, 즉 VR 기술이 등장해 있는 시점에서 과연 게임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가상 공간을 구성하는 어떤 역량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점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당한 수준의 역량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고, 결국에는 초기 단계에는 게임에서 출발을 했지만 그들의 기업 전략이 대단히 타당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기업 전략은 초기에 수립된 어떤 초기 단계의 예상과 달리 끊임없이 진화하고, 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것들을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비즈니스 스트래티지라고 불리우는 사업부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업부 전략은 우리가 처음에 조직 구조를 세 개의 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기업 전략, 그 다음이 중간이 사업부 전략, 그리고 제일 밑에 기능별 전략, 이 세 개의 단계의 전략을 나눴습니다만, 이 사업부 전략은 중간에 있는, 즉 사업부 단위의 전략을 우리는 사업부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업부 수준의 자원 배분 전략을 결정하는 것들을 사업부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우리가 조직도에서 봤습니다만, 삼성전자 예를 들어 무선 사업부라든지, 사실은 무선 사업부도 사업부의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냉장에 따지면 무선 사업부로 우리가 사업부라고 부르는 건 굉장한 신뢰입니다. 그 밑에 있는 네트워크 사업부라든지, 사실 네트워크 사업부를 사업부라고 부르는 것도 아마 신뢰일지 모릅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큰 대기업 수준인데 그걸 사업부라고 부르면 굉장히 신뢰죠. 하지만 우리는 편의상 사업부라고 부르겠습니다. 무선 사업부에서 스마트폰 옴니아를 개발했었습니다. 이걸 사업부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즉 자신들의 어떤 스마트폰 또는 핸드폰을 관할하고 있는 것은 무선 사업부입니다. 그래서 무선 사업부에서 스마트폰을 개발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사업부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결국 결과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어떤 갤럭시에 대한 호평과 달리, 특히 갤럭시의 S7이라든지 이번에 노트 7도 이제 폭발 사건만 없었으면 상당한 이제 호평을 이제 받았을 터입니다만, 그런데 옴니아를 어쨌든 스마트폰 옴니아라는 게 있었습니다. 개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업부 전략에 의해서. 근데 그 당시에 옴니아는 삼성전자가 아주 강력하게 밀던 하나의 전략적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광고에서도 아래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만, 아이폰과 옴니아 중에서 무엇을 살 것인가? 즉 아이폰과 옴니아는 두 개가 동등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상품이라는 식의 광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옴니아를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안 되는 일이 없다. 거의 뭐 PDA도 필요 없고, 뭐 손안에 거의 모든 어떤 필요한 어떤 그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형태의 제품 이미지를 가지고 접근했던 게 옴니아 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삼성전자에 있어서는 옴니아는 지금도 악몽입니다. 그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할 정도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버그. 업데이트를 제대로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의 아주 혹독한 비난에 직면했고요. 가격이 또 비쌉니다. 얼마냐?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지금도 뭐 갤럭시는 뭐 100만 원 가까이 됩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갤럭시 우리가 뭐 보조금 받고 뭐 어떻게 하면 한 60만 원 또는 뭐 카드 할인 결합하면 때로는 한 30만 원, 40만 원이 떨어지지만, 그 당시 사용자들에게 100만 원이라는 이 거금을 두고 옴니아를 샀는데, 결국에는 삼성전자는 갤럭시를 판매하면서 옴니아에 대한 서포트를 중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옴니아에 대해 사용자들에게 교체해 주겠으니까 바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어서 이런 사업부 전략, 즉 삼성전자의 무선 사업부의 전략은 옴니아를 개발하고 옴니아를 업데이트하고 옴니아를 운용하고 이런 전략은 하나 실패한 전략으로
어떤 사용자들 또는 사회로부터 여론으로부터 엄청난 질타를 받았습니다. 아마 지금 반대로 이제 갤럭시가 그 후에 나와가지고 갤럭시 S 시리즈가 나와서 전 세계적인 어떤 성공을 거두었습니다만 아마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어떤 혹독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갤럭시가 성공하게 된 건 아닌가라는 뭐 사후적인 해석을 해봅니다. 학생 여러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경우에 따라서 이걸 리포트로 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아마 좋아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전략에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케이스로 우리가 재미있게 지금 볼 수 있는 게 도시바의 랩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도시바에 대한 랩탑 이야기는 한국 시장에서 뭐 역시 이제 노트북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뭐 압도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이거 역시 우리들에게 있어서 뭐 소니의 뭐 플레이스테이션 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처럼 뭐 그리 큰 뭐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만 도시바의 랩탑의 케이스, 즉 성공한 사업 전략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건 뭐 전 세계의 경영학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대단히 놀라운 어떤 성공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아마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인가 아마 하버드의 그 비즈니스 스쿨의 전략 케이스 스터디에도 아마 이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 이제 랩탑이라는 게 어떤 건가를 좀 보여드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도시바의 랩탑입니다. 랩탑은 즉 말 그대로 무릎에 올려놓고 쓴다는 그런 컴퓨터가 랩탑입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 도시바가 이제 랩탑을 개발하던 이 시점에서는 지배적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만 이게 다미넌트 디자인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부릅니다만 제품의 스펙과 제품의 형태, 인터페이스 등등을 규정하는 그런 걸 총칭해서 지배적 디자인, 즉 다미넌트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만 그런 것들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즉 지금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머릿속에 스마트폰에 대한 이미지가 확고하게 들어 있습니다. 랩탑도 마찬가지입니다. 랩탑이 무엇이냐라는 확고한 이미지를 초기에 구축했던 게 도시바의 J3100 이게 지배적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위에 이런 어떤 뚜껑 일체형의 랩탑이고 이걸 닫으면 이렇게 하나의 가지고 이제 이 뒷부분이 손잡이가 있습니다만 들고 다닐 수 있는 하지만 실제로 가지고 다니는 건 이건 쉽지 않습니다. 이게 몇 킬로냐면 7kg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가지고 다니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백인들은 그들의 그 미국이나 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이 7kg을 굉장히 가볍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뭐 워낙 이 등치가 크고 힘이 좋기 때문에 그들이 7kg의 랩탑을 처음 만났을 때는 대단히 충격적이고 경이롭게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그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가벼운 뭐 랩탑이 있느냐,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깝다라는 그런 어떤 호평을 해놓은 호평입니다. 혹평이 아니라 좋은 평가를 해놓은 그런 아티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앱슨 같은 경우는 금전 등록기 비슷한 어떤 형태, 그래서 화면이 작습니다. 그 대신에 키보드를 굉장히 키보드의 편리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앱슨은 이게 랩탑의 모델이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게 랩탑이다. 일본이 이제 고진샤라는 회사입니다만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랩탑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키보드의 자율성을 부여해서 분리될 수 있고 화면도 이 각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손잡이처럼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쓰고 난 다음에 화면을 아래로 내리고 키보드를 결합시켜서 가방처럼 들고 다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걸 랩탑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랩탑은 무엇보다도 성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게나 뭐 형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런 것들을 다 분해해서 자유롭게 쓴 다음에 결합해서 옮기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NEC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던 이게 랩탑입니다. 지금에 보면 뭐 전자계산기 정도 화면도 작고 키보드도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이걸 주로 타겟으로 했던 것은 영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NEC는 랩탑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영업맨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가볍게, 즉 가방 속에 자유롭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제품이 바로 랩탑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도시바가 이야기하는 랩탑이라는 것은 영업맨들이 들고 다니는 7kg 들고 다니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책상 위에서 쓰고 안 쓸 때 치워넣는, 즉
굉장히 이제 초기 단계 모델들을 보면 재미있는 게 이걸 이제 초기 단계에 변이 우리가 이제 진화 경제학이나 또는 경영학에서 이걸 변이의 단계라고 부릅니다만 초기에 이런 형태가 다양한 해석과 사용자들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과 컨셉을 잡고 제품을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살아남았던 게 즉 시장을 정리했던 게 도시바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은 다 죽어서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건 이제 전반적인 스토리의 전부입니다만 처음에 일본 내에서 그 데스크톱을 왜냐 배경을 보면 데스크탑을 생산하고 있었던 오메라는 공장 사업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독자적인 그 PC의 역사가 없습니다만 일본은 미국의 기업들, 즉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회사들과 한번 자웅을 겨루었던 자신들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규격, 즉 윈도우 같은 OS를 쓰지 않고 일본 독자적인 OS를 사용했던 시절이 1980년과 199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바도 일본 내에서 데스크탑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데스크탑 이름은 파소피아, 즉 그 퍼스널 컴퓨터의 유토피아를 꿈꾸었다고 그래서 이름이 파소피아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하게 실패했고요. 그래서 도시바의 사업부는 여기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그것입니다만 도시바의 이 오메 공장이라는 사업부는 본사의 승인을 얻지 않고 독자적 개발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거 한국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또는 미국 같은 어떤 본사의 통제력이 강한 데서는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전략적 제품을 데스크탑을 생산하고 있어서 데스크탑이 실패했기 때문에 본사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사업을 정리하고 철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메 공장에서는 본사가 이런 사업을 그 제안서를 내도 승인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이 랩탑을 보호형 랩탑을 개발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게 그 개발자들 사이에서 뭐라고 이제 그 상태에 부르냐면 언더 더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테이블 밑에서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 시간 다 끝나고 저녁에 모여서 비밀리에 개발을 했고 다른 사업 예산을 좀 잘라서 아껴서 여기에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일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바텀업 시계, 즉 이 탑다운의 반대가 바텀업이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혁신의 과정은 때로는 굉장히 감동적이고 굉장히 재미있기도 합니다. 특히 개발자들의 열정, 개발자들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런 것들은 일본적인 기업의 특성이기도 하고 일본적 혁신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열정을 가진 개발자들을 한국적인 어떤 기업 조직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좀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려고 했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데스크탑의 그런 자기들의 열의를 극복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들이 가졌던 뜨거운 어떤 열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주 너무너무 훌륭하게 성공을 했었습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델리아가 대성공. 1985년 4월에 발매가 됐습니다. 가격은 50만 엔, 지금으로 하면 600만 원짜리 아주 고가의 컴퓨터입니다. PC입니다. 지금 뭐 우리가 아이폰에도 100만 원, 뭐 지금 비싼 노트북 뭐 해봐야 뭐 한 200만 원 그렇습니다만 뭐 첫 모델이 가격이 50만 원이었고 1년에 1만 대가 판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목표량을 초과 달성한 것이고 미국의 그 PC 잡지에서 더 킹업 랩탑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의 아이폰과 유사한 아주 IT 제품, IT의 혁신적 제품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도시바의 PC 사업이 중심으로 돼서 본사가 아주 크게 한 방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본사는 나중에 이런 어떤 개발된 노트북을 본사에 보고하러 가지고 들어가니까 사장이 노발대발했었던 그 기록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니들 마음대로 이렇게 지금 사업을 접어야 될 타이밍에 니들 마음대로 이런 걸 개발해서 가져오면 어쩌자는 거냐. 내가 이걸 허용해 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라는 식으로 아주 개발자들 그리고 사업부장을 아주 크게 질책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도시바의 PC 사업의 중심이 되었고 그리고
한때 전 세계 노트북 시장의 40%를 지배할 정도의 아주 강력한 경쟁력을 가졌던 게 도시바의 노트북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도시바는 결국에는 뭐 초기에 그런 PC 사업이 고전을 했고 그게 비즈니스 즉 사업부 전략으로 아주 본사에 그래서 본사에 결국에는 이 노트북 사업은 본사의 도시바 그룹의 전체의 중추 사업 도시바는 이제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이런 데를 하는 데도 사업도 있습니다만 그것과 더불어서 도시바의 어떤 중추 사업으로 핵심 사업으로 결국에는 포지셔닝을 했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즉 본사의 운명을 사업부가 바꾼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사업부 전략이 얼마만큼 강력한가 또는 때로는 사업부 전략이 본사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본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도시바의 케이스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